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화야담입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한상 시작하겠습니다. 복동이는 이상했습니다. 머슴집 자식인데 글을 보면 눈에 쏙 들어왔고 숫자를 보면 저절로 계산이 됐지요. 주인마님은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머슴 자식이 어딜 감히. 그런데 그 기분 나쁨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인마님의 아들 서준이는 평생 딱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쓰는 것이었지요. 돈을요. 그것도 남의 돈을. 그러다 결국 집안을 말아먹었는데 정작 그 집안을 일으킨 건 머슴집 자식 복동이었다고 하지요. 이러니 마님이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야기는 두 아이가 태어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조선 어느 고을,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같은 날 두 집에서 동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지요. 한 집은 기와지붕 번듯한 양반 최진사 댁이었고 다른 한 집은 그 집 행랑채 머슴 돌쇠네였습니다. 두 아이 다 사내였고 두 아이 다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최진사 댁에서는 떡을 돌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 귀한 집이었던지라 온 마을이 함께 기뻐했지요. 행랑채 돌쇠네는 조용히 축하를 받았습니다. 머슴 아들로 태어났으니 잔치할 것도 없었지요. 그래도 돌쇠는 그날 밤 아들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진사 댁 아들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님은 그 아이를 보물처럼 키웠지요. 좋은 것은 다 먹이고 고을에서 이름난 스승을 들여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서준이 머리에는 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더 심각했지요. 15을 더하면 얼마냐 물으면 서준이는 손가락을 꼽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스승이 최진사한테 넌지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학문보다는 다른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진사가 물었지요. 다른 데라면? 스승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한편 행랑채 머슴 돌쇠 아들 복동이는 달랐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글을 깨쳤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기와장에 쓰인 글자를 보고 혼자 따라 쓰기 시작했지요. 장부 옆에 떨어진 붓을 주워 숫자를 써보다가 세마는 법을 혼자 익혔습니다. 돌쇠가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야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보니까 알아지던데요, 아버지? 돌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자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복동이가 글을 안다는 소문이 마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님이 복동이를 마당에 세워놓고 직접 물었습니다. 내 이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마님. 누가 가르쳐줬느냐? 혼자 익혔습니다요. 마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머슴 자식이 글을 알아? 어딜 감히? 그날 이후 복동이는 마님 눈 밖에 났습니다. 하는 일마다 트집이 잡혔지요.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복동이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지요. 이 두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산파를 맡은 이가 있었습니다. 막내라는 산파였지요. 솜씨 하나는 고을에서 알아준다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내는 최진사 댁 아이를 받고 행랑채로 달려가 머슴 돌쇠 아이를 받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지요. 최진사 댁에서는 은전을 두둑이 쥐어줬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받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막내가 이상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챌 만큼은 아니었지만 복동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막내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동이 얼굴을 마주칠 때면 시선을 땅으로 내렸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막내 씨 왜 그래요? 복동이 보면 눈을 피하고. 막내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 손으로 받은 아이인데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그렇지 뭐. 그러고는 빠르게 자리를 떴지요.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지요. 서준이는 키가 훤하게 자랐고 얼굴도 반반했습니다. 최진사댁 도련님답게 비단 옷을 입고 다녔지요. 보기엔 그럴싸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이가 20살이 되던 해 최진사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슬슬 과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서준이는 아버지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과거보다 장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읍내에 친구들이 좋은 자리를 알아봤다고 하던데요. 최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사라니. 양반집 자식이 무슨 장사냐. 요즘 세상에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 말을 끝으로 서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는 읍내를 쏘다니기 시작했지요. 친구들과 어울려 주막을 전전하고 노름판에 끼고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장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진 말이 되었지요. 최진사댁 곳간이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은전 몇 잎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10잎이었지요. 어느 날부터는 서준이가 들어올 때마다 마님이 곳간 열쇠를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한편 그 시각 행랑채에서는 복동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20이 넘어서도 복동이 하루는 한결같았지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엔 논의를 하고 저녁엔 창고를 단속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글씨를 썼지요. 붓도 종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복동이를 볼 때마다 돌쇠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녀석이 양반집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하지만 팔자가 머슴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돌쇠는 그 생각을 삼키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읍내 윤대방댁에서 일꾼을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선 안팎으로 장사를 하는 큰 상단이었지요. 복동이가 돌쇠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기 가서 일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사 댁 눈치는 어떻게 하고? 퉁삭을 받아오겠습니다. 추진사 어르신께도 일부 드리면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아들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빛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진사는 뜻밖의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마님이 복동이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동이가 윤대방댁에 첫 발을 들이던 날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 장부를 들고 뛰는 사람, 말에 짐을 싣는 사람. 복동이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이 반짝였지요. 그때 마당 한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새로운 사람이냐? 고개를 돌렸더니 비슷한 나이의 처자가 장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대방의 딸 서희였지요. 새별 같은 눈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 손에 든 장부가 자연스러운 것이 일 잘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자빌부터 시작하는 거 알지요? 알겠습니다. 서희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복동이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막내는 장터 한켠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산파 일도 못한 지 오래였지요. 장터에서 간간히 약초를 팔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약초를 팔다가 복동이가 윤대방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았지요. 막내는 한동안 그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다, 잘 돼야 한다. 옆에 있던 약초 장수가 물었습니다. 할멈,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막내는 약초단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복동이가 윤대방 댁에서 처음 맡은 일은 집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창고와 마당을 오가는 일이었지요. 허들의 중에 허들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했습니다. 짐을 나르면서도 눈은 바빴지요. 어떤 물건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장부에 뭐가 적히고 뭐가 빠지는지를 전부 눈에 담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단 행수가 창고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 계산이 맞지 않았지요. 며칠째 붙잡고 있었지만 어디서 틀렸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복동이가 짐을 내려놓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행스님,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행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장부를 한번 보겠습니다요. 행수가 반신반의하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복동이가 펼쳐보더니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리 2섬이 들어온 날짜가 잘못 적혔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요. 행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보았습니다. 복동이 말이 맞았습니다. 행수가 장부를 덮으며 복동이를 올려다보았지요. 짐꾼이 장부를 보냐? 그냥 보이던데요. 그날 이후 행수가 윤대방한테 복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대방이 복동이를 직접 불렀지요.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며칠 뒤 복동이를 장부 일에 붙였습니다. 집 나르는 일 대신 숫자를 다루는 자리였지요. 복동이는 그 자리에서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타고난 것처럼 숫자가 보였고 어디서 물건이 새는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 만에 상단 장부가 깔끔하게 정리됐지요. 윤 대방이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디서 이런 걸 배웠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알아지더라고요. 윤 대방은 한참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머슴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저녁 밥상을 들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밥은 챙겨주라고 해서요. 복동이가 얼른 일어섰습니다. 아씨가 직접 가져오셨습니까? 하녀가 바빠서요. 그냥 앉아요. 서희가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다가 장부를 흘낏 보았습니다. 저것도 오늘 다 끝내야 해요. 예, 내일 아침 대방 어르신께 올려야 합니다. 서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지요. 저도 장부는 좀 봅니다. 그날 밤 둘이 마주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복동이가 숫자를 짚으면 서희가 받아 적고 서희가 틀린 것을 짚으면 복동이가 바로 잡았지요. 등잔불 하나 아래서 두 사람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비쳤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장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서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덕분입니다. 서희가 밥상을 들고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밥은 다 먹었어요? 복동이가 밥상을 보았습니다. 일하느라 손도 못 댔지요. 지금 먹겠습니다. 식었을 텐데 서희가 밥상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데워다 줄게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한편 그 시각 읍내 주막에서는 서준이가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돈이 오가고 있었지요. 서준이 앞에 쌓인 것보다 나가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도 서준이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지요. 에이, 재수가 없는 날이야. 다음 판엔 다 찾아온다. 친구들이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이는 비틀거리며 곳간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따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썼지요. 왜 이렇게 줄었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진사가 곳간을 열었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떠는 전 몇 잎이 사라져 있었지요. 마님이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자식을 어쩌면 좋냐? 멀리 장터에서 막내가 약초를 팔다가 최진사 댁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혼자 중얼거렸지요. 내가 죽기 전에 말을 해야 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에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읍내 전당포 사람들이었지요. 서준이가 몰래 집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갚는 날이 훌쩍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으니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최진사가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갔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고 자식한테 물려줄 집이었지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날 저녁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요. 마님은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지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마님이 한참 아들을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나가거라.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마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진사가 세상을 뜬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마님은 상을 치르고 나서 행랑채로 왔습니다. 복동이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마님이 직접 행랑채에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얼른 일어서려는데 마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라.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윤대방 댁에서 일을 잘한다고 들었다. 왜것 아닙니다요. 내가 봐줄 것이 있다. 전당포 사람들이 집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내가 어쩌면 좋겠느냐? 복동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마님이 이렇게 물어온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평생 머슴 자식이라 무시하던 마님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막다른 곳에 몰렸다는 것이었지요. 빚이 얼마인지 문서를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요. 마님은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복동이가 하나씩 펼쳐보았지요. 숫자들을 훑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마님, 논 2마지기만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논과 집은 지킬 수 있고요. 마님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제가 윤대방 어르신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논 매입에 관심 있는 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마님은 한동안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지요. 복동이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던 마님이었는데 그날은 그 기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마님이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님은 그 말만 남기고 안채로 들어갔지요. 복동이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복동이가 저작거리를 돌며 마님이 부탁한 논을 매입할 사람을 찾아 발품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막내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복동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장터에서 막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데다 날이 추워지면서 몸져 누운 것이었지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나이는 둘째고 마음의 병이 커서 몸져 누웠다는 건 막내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동이는 그 소식을 듣고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왜 갔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막내가 늘 자기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었는데 장터에서 본인을 보고 있던 막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겠지요. 막내가 누워있는 방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복동이가 들어서자 막내가 눈을 떴습니다. 복동이를 보더니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왔구나. 잘 왔다. 막내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다. 최진사댁 마님을 이리 불러다오. 내가 직접 드릴 말씀이 있다. 복동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해몽,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래 묵은 것이다. 마님한테 직접 드려야 한다. 제발 불러다오. 복동이는 막내 방을 나와 최진사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파노파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복동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막내 방에 마님이 들어서자 막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와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마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냐? 막내가 천장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태어나던 날 밤, 마님 도련님도 같은 날 태어났지요. 제가 두 아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을 더 받으려고 두 아이를 바꿨습니다. 마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지요. 복동이가 진짜 마님 자식입니다. 서준이가 진짜 돌쇠 자식이고요. 제가 어둠 속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 두 아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마님, 죽기 전에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옆에 앉은 복동이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머슴 자식이 어딜 감히 했던 그 아이였지요. 마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내가 마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님이 먼저 막내 손을 꼭 쥐었지요.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두 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지요. 막내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가 세상을 뜨고 사흘 뒤였습니다. 마님이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서준이는 읍내를 떠돌다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마님 앞에 앉은 서준이는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 할멈이 죽기 전에 나한테 직접 한 말이 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그 할멈이 두 아이를 바꿨다. 너는 돌쇠 자식이고 복동이가 내 진짜 자식이다.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직접 들었다. 그 할멈이 내 손을 잡고 한 말이야. 서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 눈빛이 흔들림 없었지요. 평생 자신을 귀하게 키워준 어머니가 직접 하는 말이었습니다. 꾸며낼 이유도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서준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마님이 한참 아들 아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키웠다. 그게 바뀌는 건 아니야. 서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평생 양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머슴 자식이 된 것이었지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서준이는 마당 한가운데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서준이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둘이 나란히 하늘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복동이었습니다. 형님, 저랑 같이 윤대방 댁으로 가시죠. 어르신께 말씀드려놨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한단 말이냐? 처음엔 잡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복동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 있을 법도 한데 복동이 눈에는 그것이 없었지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세상에나 자기 인생을 빼앗긴 사람이 오히려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로 충분했지요.
그해 겨울 복동이와 서희가 혼인을 올렸습니다. 윤 대방이 직접 날을 잡았지요. 마당에 자리가 펴지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마님이 혼인날 자리에 나와 복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복동이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복동이는 그 손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도 왔습니다. 복동이가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자식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키워주신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가 복동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야, 내 새끼가 아니면 어떠냐? 내가 키운 건 맞잖냐?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그날 마당에서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혼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윤 대방댁 상단에서 자빌부터 시작했지요.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을 보다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제 몫을 해내게 됐습니다. 타고난 팔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지요. 옛말에 진심갈도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쇠도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복동이는 머슴으로 태어나 머슴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처지를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팔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 처지가 남보다 못하다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팔자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복동이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새 팔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찰진 야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